남자는 분명 1급의 허접이다. 그런데도 55급 보스를 직접 도전하다니, 심지어 단 한 번이 검으로 처치했다. 그 이유는 그가 완벽한 공략을 제공할 수 있는 B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역대급 기술도 있다. 바로 이 기술 덕분에 그는 눈앞에 보스가 단지 홀로그램 환상일 뿐임을 깨달았다. 상처를 받으면 즉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역대급 속임수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고블린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나는 간섭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고블린 아가씨가 순식간에 귀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더라도 그녀는 내 눈에 여전히 무섭게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집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그녀의 귀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을 때 마음이 부서져 이성을 잃은 나는 어쩌다 보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 후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나에게 약을 하나 주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복용 후 어떤 효과가 있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 나는 뉴스에서 괴물이 나타난 후 전 세계에서 탑처럼 생긴 이상한 건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깊이 생각할 새도 없이 창밖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다. 곧바로 한 고탑이 땅속에서 하늘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나는 다음에 세상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하고 그 약을 그대로 삼켰다. 막 삼킨 순간 온몸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 직후 화면이 하나 나타났다. 내가 현자 상태를 얻었다고 말했다. 소개하길. 현재 상황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은 공략 비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다음 순간 책 한 권이 내 손으로 떠올랐다. 열어보니 15일 후에 종말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운동하고 검술을 배우라고 추천했다. 그 이후로 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헬스장에 가서 훈련을 시작했다. 모든 저축을 다 써서 검술 수업을 등록했어요. 15일째 되는 날 깨어났을 때 내 방이 아닌 곳에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숲속에 와 있었어요. 옆에는 낡은 장검도 있었고요. 검을 잡는 순간 시스템이 내 직업이 검투사라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여러 초보자 튜토리얼 창이 뜨기도 했어요. 내 현재 레벨이 대략 1레벨인 것 같아. 초급 검술을 가지고 있고 곧바로 퀘스트 팝업이 모든 창을 덮었어. 퀘스트 조건은 여기서 60분 동안 버티거나 출구를 찾아 도망치는 거야. 내가 선택하기도 전에 또 떠서 창이 퀘스트 창을 덮었어. 내 전략 비법은 초보자 튜토리얼을 활용하는 거야. 이 60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몬스터를 처치하세요. 그때 나는 옆에 풀숲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모든 창을 닫았다. 정보 패널을 통해 나는 이게 독각수달이라는 몬스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의 귀엽고 멍청한 모습을 보니 이게 정말 몬스터인가 싶었다. 결과적으로 다음 순간 그것이 갑자기 드러났다. 날카로운 발톱과 긴 이빨, 가볍게 뛰어올라 내 머리 위로 날아왔다. 다행히도 나는 벌써 반 달 동안 검술을 연습했다. 이런 작은 것쯤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것을 처치한 후 나는 매번 초급 검술을 사용할 때마다 2포인트의 마나를 소모한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 내 최대 마나는 10포인트다. 즉, 나는 초급 검술을 4번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사냥에서는 가능한 한 일반 공격만 사용하기로 했어. 비록 위력이 초급 검술보다 약하지만 이런 초보자 튜토리얼 몬스터는 몇 번만 더 뵈면 돼. 내가 계속 사냥을 한 지 좀 지나고 시스템이 내 레벨이 2가 되었다고 알려줬어. 내 체력과 마나가 모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유 속성 포인트 2개를 얻었어. 그런데 바로 이때 내 패널이 계속 깜빡이기 시작했어. 결국 내 레벨이 다시 1레벨로 초기화됐어. 그리고 지식이라는 무게의 부정적인 효과가 떠올랐어. 내가 현자 상태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속도가 다른 플레이어보다 느리다고 했어. 이걸 들으며 언제쯤 강해지기 위해 레벨업할 수 있을지 욕이 나왔어. 다시 상태창을 열었을 때 내가 이 장면이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했어. 왜냐하면 방금 업그레이드로 얻은 2개의 자유 속성 포인트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발견했거든. 지금 보니 이건 전혀 부작용이 아니야. 오히려 완벽한 해킹 같은 거였어. 흥분이 가시자 다시 사냥에 뛰어들었어. 잠시 만에 다시 2레벨에 도달했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도 방금과 똑같았어. 또 내 레벨을 1레벨로 초기화했어. 자유 속성 포인트도 함께 2포인트 늘었고 나도 레벨이 오를수록 필요한 경험치도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걸. 근데 지금은 레벨업할 때마다 조금씩 경험치만 있으면 돼. 이러면 자유 속성 포인트를 무한으로 얻을 수 있어. 얻은 자유 속성 포인트는 더해서 체력 감각이나 민첩성에 있어서 전투사에게는 가장 적합한 것은 힘이나 민첩성일 것이다. 힘은 강력한 공격력을 보장할 수 있고 민첩성은 속도와 순간적인 폭발력을 높여준다. 하지만 결국 나는 이 네 가지를 모두 감각에 투자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능력치로는 이 작은 몬스터를 잡는 건 전혀 문제 아니야. 중요한 건 그들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나는 감각을 높이는 게 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몬스터를 찾아서 처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나는 잠시 사냥을 계속했고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 찬 기운이 느껴졌어. 시스템이 이때 내가 모든 몬스터를 처치했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숨겨진 임무가 발동했어.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모양의 유니콘 라쿤이 내 뒤에 서 있었어. 여기서 만난 첫 번째 2급 괴물이었어. 그가 나를 보고 다리를 힘껏 사용해 나에게 돌진했어. 아직 준비가 안 된 나는 그냥 옆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어. 뒤를 돌아보니 그의 뾰족한 뿔이 보였어. 돌벽에 찔러 넣을 수 있다니. 속도와 힘이 모두 초급 몬스터의 수십 배 이상이야. 보스는 자신이 한 방에 실패한 걸 보고 뾰족한 뿔을 뽑아내더니 나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려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다시 내게 돌진해. 일어나자마자 계속 마음속으로 냉정을 유지하라고 다짐했어. 비록 겉으로는 1급에 불과하지만 능력치는 이미 7급 수준에 도달했어. 그래서 지금의 나는 전혀 2급 보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생각하니 나는 일어나서 검을 뽑아 휘둘렀어. 순식간에 그 보스의 체력을 모두 없앴어. 이번에는 경험치뿐만 아니라 금화 보상도 받았어. 동시에 초보자 튜토리얼의 60분도 딱 지나갔어. 내가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바로 어두운 공간으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주변에는 나와 같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천장에 있는 스피커에서 방송이 시작되었다. 먼저 우리에게 초보자 튜토리얼을 통과한 것을 축하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를 했다. CEO67 구역의 타워 중앙홀이라고. 방송이 끝난 후 나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남자 14명과 여자 11명이 있어요. 나를 제외한 모두가 매우 놀라고 혼란스러워했어요. 만약 내가 종말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들과 똑같이 되었을 거예요. 한 여자아이가 이게 도대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갑자기 작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녀 곁에 말했어요. 여기가 종말의 탑이라고. 그 후 그는 자신을 탑안해. 그 하급 관리자 이름은 쿠쿠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나서 하나둘씩 자신을 돌려보내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쿠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나와서 그에게 관리자라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쿠쿠는 이 질문을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키며 이건 정말 훌륭한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현장에 있는 24명 플레이어가 모두 게임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건 죽음의 게임이다.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변했다. 그런 다음 쿠쿠는 계속해서 말했다. 현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탑에 소환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상황은 동일하다. 여러분은 힘을 합쳐 층을 통과하고 탑 꼭대기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만약 정상에 도달한다면 그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는 자신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아는 것은 올라가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초보자 튜토리얼 단계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 말에 들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로 인해 가족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때 쿠쿠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은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만 퇴근하고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를 퇴근시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혹시 함정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 녀석은 겉으로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하지만 결국 55레벨의 관리자야. 내가 먼저 상황을 지켜보려 할 때 갑자기 눈앞에 팝업창이 튀어나왔어. 공략서에는 쿠쿠가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적혀있어. 지금까지 나는 공략서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는데 손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믿기로 했어. 그리하여 손에 쥔 긴 검을 움켜잡고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갔다. 하지만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먼저 나서서 자신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나오며 강하게 요구하니 내가 당연히 너를 만족시켜야겠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그는 뒤에서 긴 검을 뽑았다. 그리고 한 걸음에 쿠쿠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 다가갔을 때 쿠쿠의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다음 순간 모래주머니만 한 주먹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날아갔다. 그리고 이전의 작은 토끼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이 한 방에 그 사람의 머리가 통째로 부서졌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옆에 있던 쿠쿠는 무죄한 표정을 지으며 죄송해요. 본능적으로 반격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 후 다시 토끼의 모습으로 변했다. 이제 누가 나를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나서 사람이 죽은 후에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방금 내가 나섰다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었다. 지금의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공략 비책이 나를 속였던 건가? 이때 제 현자 상태 창이 갑자기 자동으로 켜졌어요. 순식간에 두 개의 스킬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중 하나는
현자의 눈이라는 이름의 스킬로 다른 사람의 상태창을 볼 수 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현자 상태창에는 공략 비밀 외에도 다른 스킬들이 있다는 걸. 다시 고개를 들어 쿠쿤을 보았을 때 확실히 그의 상태 정보가 훨씬 많아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메시지를 보고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공략 비법이 정말 나를 속이지 않았군. 그리고 나는 단호하게 나서서 해보겠다고 말했다. 쿠쿠가 나를 한번 보고 내가 1레벨인 걸 발견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퇴근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검을 뽑아들면서 그에게 선행을 쌓는 것이라면 레벨이 중요한가? 쿠쿠는 듣고 나서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두 팔을 벌리며 나에게 빨리 도와달라고 했다. 그때 이전에 있던 여자가 뛰어나와 너무 위험하니 포기하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쿠쿠의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에 나는 그냥 돌아보며 담담하게 괜찮다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돌아서서 긴 검을 뽑아들었을 때 쿠쿠는 다시 근육 덩어리로 변해 내 앞에 돌진해왔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모래주머니 같은 주먹이지만 나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 왜냐하면 방금 그가 말한 게 떠올랐거든. 현장에 있던 24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셈했어. 여기에는 분명 25명이 있었거든. 나는 그게 단순한 그의 실수라고 믿지 않아. 그의 주먹이 내 머리를 때려올 때까지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려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팔이 내 머리를 직접 관통했다. 그런데 나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간단하게 한 검으로 그것을 두 동강 냈다. 쿠쿠가 처치된 후 처음 도전한 그 사람도 모든 계열의 영상으로 변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는 전에 본 상태 정보를 봤기 때문이야. 그 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 이건 본체가 아니고 홀로그램이라고. 상처를 입으면 사라진다고. 쿠쿠가 죽은 후에 떨어진 초록 구슬 하나. 그 위에는 사용하면 약간의 자유 속성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다른 사람들도 몰려와서 내가 어떤지 묻기 시작했어. 어떻게 알았냐면 쿠쿠는 단지 홀로그램 투영일 뿐이야. 그에 대해 나는 그냥 변명을 찾았어. 우연히 봤다고 말했지. 혈액이 체이설의 몸을 지나가는 걸. 그래서 나는 그 녀석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한 빨간 머리 남자가 나왔어. 그게 나에게 주어진다면 너무 아까울 거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지. 그의 말을 듣자 그는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나에게 초보자 튜토리얼을 통과했는데도 겨우 1레벨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동굴에 숨어서 여기까지 온 거겠지. 그래서 나에게 줘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생각했다. 다음 순간 나는 그의 눈앞에서 바로 그것을 부숴서 사용했다. 그가 화가 나서 나에게 다가오려 할 때 머리 위에 방송이 다시 울렸다. 이제 초기 금화를 지급합니다. 금화는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튜토리얼에서 사냥한 몬스터 수에 따라 추가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금화를 얻은 플레이어는 초기 금화가 7,400개입니다. 김세룡은 서둘러 자신의 가방을 열어보니 1,300개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내가 전 지역 1등이 될 줄은 생각 못했을 거야. 나도 공개할 생각은 없어. 아무리 작은 일점 때문에 싸움까지 벌였던 걸. 코인 받은 후 나는 먼저 각 능력치를 올렸어. 모든 속성을 20으로 올렸어. 이제 4,600개 남았어. 옆에 있던 김세룡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레벨 업하는데 이렇게 비싸다니. 나도 초급 검술에 1,500골드를 써서 올렸어. 마지막으로 100골드 들여 새 옷 한 벌 샀어. 이 모든 걸 끝내고 나서 체이설이 다가와서 묻더라. 나한테 배울 수 있냐고, 내게 배울 수 있냐고 물었어. 먼저 그녀의 정보 패널을 봤더니 치료사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800골드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물었지. 아직도 내 레벨이 높아서 무슨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어.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도 내가 방금 도전하는 모습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어. 비록 내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녀에게 몇 개의 동전이 있는지 물어봤어. 그녀는 솔직하게 800개가 있다고 말해줬어.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는지 물어봤어. 그녀는 걷는 것도 운동에 포함되냐고 물었어. 나는 그럼 너의 체력이 많이 낮겠구나라고 말했어. 그 후에 나는 그녀에게 동전을 사용해서 체력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어. 내가 말을 다 끝내기 전에 머리 위에 방송이 다시 울렸어. 위에서 1층 임무가 곧 시작된다고 했어. 다음에는 3사람씩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주세요. 팀이 없는 플레이어는 인원이 부족한 다른 팀에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금준성이란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모두 서로의 레벨을 볼 수 있으니 차례로 직업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그 후 조합에 따라 팀을 구성하자고요. 그리고 최이설도 나에게 바로 파티 초대를 보냈다. 나도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치유사가 팀에 합류하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기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참 기다려도 누구도 우리 팀에 들어오지 않아서 치유사가 있어도 채울 수 없는 내 1레벨 검투사가 가져온 부족함을 모두가 하나둘씩 성공적으로 팀을 꾸린 후 남은 사람들을 보며 갑자기 싫은 감정이 마음속에 밀려왔다. 팀이 완성되고 임무에 들어가니 내 예상대로였다. 김세룡이 정말로 우리 팀에 배정되었다. 그가 이미 4레벨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인기가 없다. 그와 함께 팀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이번 임무는 개머리 인간 부족을 처치하는 것이다. 제한시간 12시간. 우리가 개머리 인간의 서식지를 찾으면 김세룡이 그 녀석들을 처치하겠다고 했어. 우리가 방해하지 않으면 된대. 이건 공동 임무인데 너 혼자 할 수 있어. 김세룡이 듣고는 내가 쓸모없는 놈이니 말이 적어야 한다고 했어. 누군가 너를 도와주는데 감사해야지. 거기서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나도 그에게 맞춰야 했다. 이로 인해 차이설은 조금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길을 걷고 있을 때 시룡은 계속 벌레가 너무 많다고 불평했다. 나는 주위를 한번 쳐다보았다. 혹시 산속이라 그런가 싶었다. 그래서 벌레가 정말 많았다. 나무 위에 몇 개의 특이한 것을 보았을 때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려 할 때 차이셰가 나에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고 물었다. 개머리 괴물은 꽤 강할 거라고. 나는 독각수달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1층의 임무일 뿐이다.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녀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결국 여기는 종말의 탑이니까. 내가 이 소위 개머리 인간을 보고 완전히 놀랐다. 이 튼튼한 근육, 각이 진 복근, 불룩한 허벅지 근육. 이건 이전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오소리와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채이령가 나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 먼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주변에 다른 개머리 인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김세룡이 벌떡 뛰쳐나갔어. 그리고 그 개머리 인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지. 하지만 아쉽게도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했어. 곧바로 김세룡이 그와 몸싸움을 벌였고 채이설도 상황을 보고 뛰쳐나와 도왔어. 나는 풀숲에 숨어서 살펴봤어. 그 사람 꽤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실력은 허투루 아니야. 게다가 채이설의 도움까지 더하면 그가 혼자 해결할 수도 있겠네. 근데 바로 내가 또 발견했어. 그의 힘 수치와 공격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이 개두목이 다른 약점이 있는 걸까? 그때 내 공략 비법이 다시 떠올랐어. 거기서 말하길 개두목은 비성공형 몬스터라고 했어. 그냥 적극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고. 보고 나서 머리가 아파요. 김세룡은 이걸로 말벌집을 건드린 셈이네요. 비급을 보고 나니 아래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래그 해보니 시도해봤어요. 결과적으로 다음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동시에 김세룡 쪽에 전투는 백열전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는 철권 스킬을 발동하고 있어요. 나무에 부딪혀서 피했다. 나무 줄기가 부러지면서 다른 개머리 인간에게 맞았다. 게다가 6급 개머리 인간이었다. 이 순간 전장의 상황이 2대1로 바뀌었다. 김세룡이 나를 불러서 도와주려 할 때 나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그가 잠시 멈칫하는 사이에 개머리 인간이 이미 눈앞으로 달려왔다. 다행히도 차이이셰가 제때 나타나서 한 검으로 그 개머리 인간을 저지했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피하려고 거리를 두려던 찰나 실수로 개가 똥을 먹었다. 그녀가 일어나기도 전에 한 마리 개머리 인간이 이미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개머리 인간의 뒤에서 또 다른 과일이 날아오는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검을 뽑아 과일을 향해 내리쳤다. 칼날이 과즙에 흠뻑 젖는 동시에 2단 검수를 사용했다. 도깨비 머리 위에 2번 베어냈다. 다음 순간 상처가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독이 퍼져 온몸에 퍼졌다. 마침내 피해 안개로 폭발했다. 이 장면에 김세룡과 채이설 모두 깜짝 놀랐다. 김세룡은 자신이 때린 게 생각나지 않았다. 하루 종일 해결하지 못한 개머리 인간. 내가 1급 쓰레기 한 방에 처치하다니. 길에서 이런 걸 봤어. 정말 위화했어. 다른 과일들은 벌레에게 갉아먹히는데 이런 과일만 나무에 그대로 자라고 있어. 그 후 공략법 책에서도 개머리 인간이 독에 내성이 없다는 정보를 봤어. 나는 과일 몇 개를 따러 달려갔다. 이게 바로 공략 비밀에 나온 독이 든 것이라는 걸 몰랐다. 그 후 나는 체이서를 끌어올려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는 감사하며 계속 나를 칭찬했다. 옆에 있던 김세룡은 이를 악물고 이를 갈았다. 참지 못하고 돌아서서 나에게 물었다. 대강은 어디 갔냐고. 아직도 내가 뻔뻔하다고 해. 위험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더니 괴물의 체력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사람을 빼앗으러 나와. 그의 헛소리를 듣고 나는 그저 무기력함을 느꼈어. 그가 지칠 때까지 욕하고 나서야 다시 길을 나섰어. 곧 우리는 개머리 인간의 부족에 도착했어. 김세룡은 여전히 그의 경험에 의존하고 직업 복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 나는 뒤에서 독사과로 개머리 인간을 쉽게 처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체이설에게도 나눠줬어. 그녀도 쉽게 개머리
개머리 인간을 처치할 수 있도록. 그는 한 마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잠깐만에 많은 마리를 처치했어. 다음은 금세룡이 혈투를 벌이고 있어. 나는 최이설과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처치를 하고 있어. 그는 뒤를 돌아봤다. 내 마음속에 강한 불만이 일었다. 개머리 인간도 이 틈을 타서 막대기로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다른 개머리 인간도 바로 뒤따라와서 그를 땅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 순간에 그는 이미 예전의 오만한 기세를 완전히 잃었다. 그는 누구든 와서 구해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가 잠시 생각하는 동안 갑자기 느꼈다. 개두목인의 공격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몰래 흘끗 봤더니 그 두 마리 개두목인 몸에 보라색 검 자국이 몇 군데 더 있었다. 곧이어 둘 다 폭사하며 죽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내가 다가가자 그 앞에 손바닥을 내밀며 그가 날아오른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다. 지금 그의 눈에는 마치 천사처럼 따뜻하게 보인다. 마지막에 참지 못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형이라고 불렀다. 임무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홀로 돌아갔다. 냉정을 되찾는 김세룡은 얼굴에 검은 선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필이면 나 같은 1급 낙오자에게 무릎 꿇고 형이라고 부르다니. 아니야. 지금 나는 2단계로 올랐어. 차이셰는 7단계에 도달했어. 천시룡은 최고인 8단계야. 그는 지금 매우 갈등하고 있어. 만약 이 일이 조직에 알려지면 그는 큰 망신을 당할 거야. 하지만 그는 당당한 남자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는 없어. 나는 그 모습이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주위를 살펴보니 우리 팀만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운이 좋게도 우리가 1등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차이설이 나를 끊으며 운이 아니라고 했다. 이건 내가 개머리의 약점을 발견한 덕분이야. 양심이 불편한 나는 서둘러 그녀의 지원 덕분이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조금 더 기다린 후 시작했다. 작은 팀들이 차례차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뒤에는 4급을 가진 플레이어인 전준성, 그리고 서준호의 소대가 있었어요. 그들도 독을 발견했겠죠. 사과를 먹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뒤로 돌아오는 소대들은 많이 부상당했어요. 심지어 인원이 적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개두목의 손에 이미 죽었다. 이때 방송으로 1층 임무 종료 알림이 왔다. 싸이설이 급히 외친다. 잠깐만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소대도 있는데. 하지만 방송은 6개 소대가 생존했다고 말한다. 8명의 플레이어가 돌아오지 못했다. 희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첫 라운드 만에 8명이 죽을 줄은 몰랐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상상도 못하겠어. 바로 이어서 방송에서 다음에 이번 라운드에 대한 보상 정산을 진행한다고 했어. 생존한 팀원마다 1000골드를 지급할 거야. 그리고 1등으로 통과한 팀에는 추가로 1000골드를 더 준대. 김세룡은 정산 패널을 보며 흥분했어. 정말 내가 1등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것도 더해져서 지금 총 5000개의 골드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번에 1등은 어느 팀이냐고 묻는 걸 들었어요. 내가 1등을 숨기려고 해도 방법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돌아온 팀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온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 인정하려던 찰나 김세룡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이겼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며 화내지 말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팀이 내가 이렇게 1급의 쓰레기인데도 1등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김세룡도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렸다. 즉시 태연한 척하며 그들에게 불만이 있냐고 물었다. 비록 그는 이미 안에서 개머리 인간에게 폭주당한 일을 잊어버렸지만 하지만 태기은 내 주의를 분산시켜줬어. 이제 모두가 전세룡이 우리를 빠르게 클리어하게 이끌었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이 내게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내가 이기는 것만 노리고 있다고 말이야. 2개의 2000골드 코인을 쉽게 챙겼다고, 좋은 팀원과 연을 맺었다고 미리 예상했던 일이라서 나는 이에 대해 아무런 동요도 없었어. 하지만 차이설은 듣고 나서 나오고 싶어 했다.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막아버렸어요.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어차피 지금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직접 보게 하면 될 거예요. 소란이 잠시 계속된 후 진성씨가 나와서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가 이미 8급이라는 걸 보고요. 모두 그의 말에 조용해졌다. 같은 8급인 서준호도 나와서 모두에게 기운 내라고 말했다. 우리는 먼저 희생된 동료들의 몫을 잘 해내야 해. 이 두 사람의 말은 순간적으로 방 안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아직 모두가 환호하기도 전에 주변에서 불꽃이 갑자기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고 여러 경고음이 울렸어요. 시스템이 말했어요. 우리 지역 1은 생존율이 낮아 평균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그래서 어떤 처벌 임무가 발동됐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후보 한 명을 선택해 투표하라고 했어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플레이어를 죽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카운트다운은 단 5분 남았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본인에게 투표할 것이다. 이 임무의 내용을 듣고 마음이 조금 떨렸다. 지금 모두가 일치된 의견은 선택되면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이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빠르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눈으로 살펴보았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시간이 절반 지나자 차이설이 일어섰다. 모두가 자신의 표에 투표한다면 동일한 투표율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죽음의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곧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죽음의 게임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분이 남았을 때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다. 저쪽을 봐. 사람들은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내 머리 위에 정말로 서준호의 이름이 나타났다. 서준호도 이번이 의사투표가 아닐 줄은 몰랐다. 미안한 마음에 그는 앞으로 나와 나에게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죽고 싶지 않지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투표에 선택되니 조금 당황스러웠다. 최희설이 모두에게 설득하려 했지만 내가 막았어요. 바로 이재철이 방금 요청한 말처럼 누구도 확실히 장담할 수 없어요. 한 표로 이 방법이 통할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머리 위에 이름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12초 남았을 때 절반의 사람들이 나에게 투표했다. 그들은 나를 낮게 보고 쉽게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생과 사가 걸린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식적인 가면을 벗게 된다. 본성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전에는 나를 형이라고 부르던 김세룡도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표를 던졌다. 내가 죽기만 하면 그들은 이 어두운 과거를 지울 수 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면서 붉은 전송 포털이 내 앞에 나타났다. 이제 나는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혼자서 그 죽음의 임무를 향해 나아간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내 공략 비밀은 이미 알려졌어. 죽음 임무에 참여하면 꽤 높은 확률로 클리어할 수 있고 풍성한 보상도 받을 수 있어. 전송문을 지나자 나는 먼저 가면을 벗었어. 인간성 시험을 치른 후 로비의 분위기는 더 이상 활기차지 않았어. 김준성은 김세룡과 최희설 앞에 섰다. 그들이 팀원을 보내는 방식이 유감스럽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김세룡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이 말했어요. 별로 유감스러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자 그는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전선은 그가 나와 최희설을 데리고 빠르게 클리어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빈상빈상 장군의 최희설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그는 전부 다 내가 해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김세룡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유용한 작은 묘수가 우연히 효과를 받고 그가 괴물을 거의 죽일 뻔했을 때 내가 나타나서 키를 빼앗았어. 최희설가 그에게 괴물에게 거의 죽을 뻔했다고 물었을 때 마지막에 내가 구해준 걸 잊었냐고 하자 그는 즉시 말문이 막혔어. 그는 처음에 내가 정말로 1급의 실력을 보여줬던 걸 떠올렸어. 그는 내가 정말로 라고 생각했어.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숨기고 있는 거겠지. 전준성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최희설이 말한 것처럼 비범한 인물이라고 희망한다고 해. 그런 말을 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야. 최희설도 내가 이전에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던 걸 기억해. 그제서야 눈물을 닦고 그녀가 내가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 김준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죽음의 임무 안에서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이 방금 전에 그 개머리 인간 부족이 아닌가 생각했다. 조금 음산한 것을 제외하면 어쨌든 나는 원하는 대로 들어올 수 있었다. 원래는 스스로에게 투표할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모두가 나에게 투표하기로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하지만 나가면 반드시 전세룡에게 복수해야 해. 그때 시스템에서 알림이 떴다. 개머리 인간 부족의 사냥대가 돌아왔다. 그리고 몇 마리의 개머리 인간이 부족으로 들어왔다. 족속의 시체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가운데서 흥분한 표정의 나를 보았다. 이 장면은 그들을 즉시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개머리용이 서 있었다. 시스템 팝업 알림. 사망 임무 시작. 족원의 죽음으로 인해 분노한 사냥팀과 족장을 처리하십시오. 다음 순간 개머리용 족장의 포효와 함께 사냥팀원들이 한 발짝 뛰어 내게 돌진해왔다. 이 광경을 보고 나는 여전히 독사과를 꺼내 부수었다. 그런 다음 내 긴 검 위에 바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공략 비법서를 읽어봤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개머리 인간 족장도 독에 약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 일련의 동작을 마친 후 그 몇 마리의 개머리 인간이 내 앞에 돌진해왔다. 나는 먼저 몸을 피하며 가장 앞에 있는 놈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동시에 독이 묻은 검으로 그들의 피부를 찢어버렸다. 그들의 중간에서 2급 검수를 사용하겠다. 그들의 피부를 베기만 하면
내 목적은 달성된다. 이 작은 잡것들을 처리한 후에 단지 칠면 앞에 있는 이 보스만 남는다. 나는 멈추지 않고 다시 칼을 뽑아 앞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이 검은 그것에 의해 막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 검과 충돌하는 순간 무기를 약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이로써 내 충격력을 분산시켜 곧바로 그는 나와의 거리를 벌리며 몸을 피할 거야.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은 그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는 거야. 그리고는 순식간에 숲속으로 달려갔어.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뒤를 쫓아가며 계속해서 배기를 날렸어. 그런데 그는 그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 내가 그의 체력이 바닥나고 마지막 일격을 날릴 준비를 할 때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이 칼을 견뎌냈고 피도 흘리지 않았다. 이 순간 나는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가 뭘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구름이 거친 후에 뒤에 붉은 달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개머리 괴물의 눈도 달과 함께 붉게 변했다. 내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돌아서서 내 어깨에 칼을 내리쳤다. 그의 공격으로 내 체력이 거의 70%가 줄어들었다. 공략 비법서가 개머리 인간의 리더가 붉은 눈으로 변할 때 능력치도 함께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지금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처치할 수 있지만 지금 그의 방어력이 상승하면서 내 배기 공격은 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다. 나는 계속 머릿속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 순간의 짧은 칼날이 벌써 내 앞에 다가와 있었어. 그 상황을 보고 나는 먼저 옆으로 피하며 피했어. 동시에 공격력이 함께 높아졌다는 것을 놀라워했어. 그가 공격하는 동작을 보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돌벽은 긴 검으로 베어낼 수 없지만 못으로 뚫을 수 있다는 것. 평소에는 검을 사용할 때 그냥 베기만 했어요. 아마 검을 단단한 모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상대가 달려오는 힘과 더해서 내 힘과 체중을 더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이 내 머리를 찌르려는 두 검이 가까워지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을 모아 팔에 힘을 실어 검을 앞으로 내밀어 찔러요. 한 점에 맞은 후에는 쉽게 그것의 갑옷을 뚫고 상처를 입혔어요. 이로써 제 초급 검술에 새로운 찌르기 기술이 추가됐어요. 한편 김세룡은 아직도 홀 안에서 자랑하며 떠들고 있었어요. 체이설은 조용히 무릎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김세룡이 보고는 다가와 그녀를 조롱했어요. 죽음의 임무라는 걸 모르는 건가요? 그 놈은 분명히 죽었어. 차이셰는 듣고 바로 일어나서 돌아갔다. 곧 두 사람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허공에서 파란색의 전송문이 나타났다. 모두 즉시 정신을 차렸다. 전송문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각기 다르게 변했다. 내가 걸어 나오는 동시에 몸에 상처도 빠르게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이 죽음의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차이설이 나를 보며 신나하고 있다. 팔을 벌리며 나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도중에 부딪혔다. 갑자기 나타난 튼튼한 등짝, 그녀를 멀리 튕겨내버렸다. 조금 당황한 체이설은 급히 고개를 들고 확인했다. 그제서야 금세룡이라는 걸 알았다. 그가 먼저 나를 꽉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알고 있었다고 외쳤다. 하찮은 죽음의 임무가 내 우주에서 제일 잘생긴 하오용 형을 어렵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상황을 보고 다가와서 물었다. 나는 빈이 그 죽음의 임무를 완수했나요? 그들은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매우 기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무를 완수했다면 많은 경험치를 얻었어야 할 텐데. 그런데 지금 내 레벨이 여전히 2레벨이다. 이로 인해 다시 모두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이번에도 그냥 간단하게 임무 관리자처럼 하면 되겠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초보자 튜토리얼처럼 어딘가에 숨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는 게 맞다고 하던데 나는 이미 이 위심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파동이 일어나곤 해. 마치 내가 어릴 적에 전 과목 만점을 받았을 때처럼. 그런데 동급생들은 뒤에서 내가 이번에 부정행위로 베낀 거라고 수군거리고 있지. 그때 차이링이 나서서 자신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의심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내가 죽음의 임무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그것이 실력을 증명하기에 부족한가? 다음에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은 세룡이 역시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설 언니가 맞다고 말했다. 파티를 열어 우주 최강의 하오를 축하하자. 용 형님이 영광스럽게 돌아오셨는데 아직도 못했네. 너희들이 아직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다니. 그 말을 하고는 그의 튼튼한 근육을 보여주며 물었지. 미쳤냐고. 비록 미친 사람은 아마 김세룡일 것 같지만 지금 내 곁에 누가 서 있으니 그냥 느끼기에는 꽤 든든하네. 하지만 앞으로 이 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해요. 생각하다가 내가 외쳤어요.
모여라. 이제 여러분께 보여줄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나는 피가 흥건한 긴 검을 꺼냈어요. 이것은 불굴의 검이라는 희귀 무기예요. 착용하면 공격력이 15% 증가해요. 모두들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전준성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역시 차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또 말했어요. 이렇게 강력한 아이템을 보상으로 준다면 단지 몇 점의 경험치보다 우리 생존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가 말을 마치자 내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너희들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은 걸 잊지 마라. 바로 너희들이다. 이 한마디가 순간적으로 방 안의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서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생각한 후 자신도 변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이건 이기적이다. 자신에게 이런 죽음의 임무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한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너에게 먼저 투표를 하다니 그건 기본적으로 네가 표적이 된 행동이야. 그럼에도 목숨을 구하려고 널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거야. 그가 말하며 나에게 깊이 절하고 큰 목소리로 사과했어.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말했어. 이번에 살아남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 장면은 이전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내게 축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게으름이란 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결국 생존할 뿐만 아니라 희귀한 아이템도 얻었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서준호는 듣자마자 즉시 고개를 돌렸다. 서은진이 하는 말이 뭐야? 서은진은 가장 먼저 투표한 사람이 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준호가 설명하려고 하자 뒤에서 막혔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투표에서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탑은 분명히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해치고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모습은 탑이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탑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말을 들은 후 주먹을 꽉 쥐었다. 이어 나는 이번에는 우리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탑이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 김준성은 듣고 나와서 내게 다음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앞으로 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편 계속해서 탑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겠지. 내 이 연설도 드디어 서준호를 감동시켰어. 그는 생각했지. 이 남자의 포부가 너무 크다고. 그때 관리자 쿠쿠가 또 나타났어. 그리고 이번 임무는 생존전이라고 했어. 2층의 임무는 바로 이 자리에 16명 플레이어들 간의 대원전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두의 마음이 갑자기 떨렸어요. 쿠쿠가 이어서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낮은 층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다음 임무에는 16명이 참여할 거예요. 16명의 플레이어와 16개의 분신이 함께할 거예요. 통과 조건도 매우 간단해요. 모든 분신을 제거하는 것뿐이에요. 주의할 점은 분신이 갖고 있다는 것인데 본체와 동일한 능력치와 기억.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규칙이다. 플레이어가 분신을 처치해도 보상은 없다. 하지만 플레이어 본체를 직접 처치하면 능력치와 골드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임무에서 큰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는 30분마다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성은 모두를 소환하여 재앙을 맞이하게 한다. 그의 한 번의 손짓과 함께 경계가 홀 중앙에 떨어진다. 곧 거대한 차원문이 형성된다. 1초 만에 미지의 레벨 몬스터가 튀어나온다. 보자마자 나는 생각한다. 우리를 20m 넘는 괴물과 맞서게 할 건가? 이건 정말 큰 재앙이 될 만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 괴물을 보고 모두 땅에 쓰러져서 놀라게 되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보니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 녀석이 나와서 바로 주먹을 쥐고 땅을 내리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땅에 있는 사람은 이미 놀라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다행히 내가 제때 나타나서 그녀를 구할 수 있었다. 몸을 안정시킨 후에 나는 두 번째 층에 임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 결국 관리자인 쿠쿠가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감싸고 계속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게 정말로 내가 재난을 깊이 느끼게 하려는 연극인 건가 싶었다. 이것은 사실 이 큰 녀석이 우리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야. 미리 맛보기를 해볼 수 있어. 내가 그 괴물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또 한 번 휘두르더니 순식간에 세 사람을 10여 미터 날려버렸어. 김준성이 반응하자마자 즉시 활을 당겨 반격했어. 김세룡도 괴물을 향해 돌을 던졌어. 하지만 이 공격은 그 괴물의 피부조차 뚫지 못했어. 게다가 뒤에 있는 최이설의 분류량도 곧 소진될 거야. 눈앞의 모든 것이 이렇게 현실적이다. 혹시 탑이 우리를 한 번에 없애려는 걸까? 괴물이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리고 방금 얻은 불굴의 검을 꽉 쥐었다. 막 배운 찌르기를 사용해
그의 주먹을 향해 돌진했다. 결국 그의 주먹이 내 검날에 닿자마자 갑자기 사라졌다. 그 괴물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내 한 방에 이 괴물을 처치하자 모두가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 사실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 곧 침묵이 격렬한 환호로 깨졌다. 입에서 계속 내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이 무기의 위력이 정말 이렇게 큰지 의문이 들 때 갑자기 과부하 사용 경고가 떠올랐다. 곧 3분간의 기절 상태에 빠질 거야. 이 경고를 본 후에 몸은 그냥 쓰러진 것처럼 느껴졌어. 3분간의 기절 상태가 끝나자마자 나는 갑자기 눈을 떴어. 주변 사람들이 나 괜찮다고 안심했어. 서준호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흥분해서 말했어. 내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질 줄은 몰랐어. 평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마지막에 쓰러질 때조차 그 동작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멋있다니. 나는 일어난 후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금 있었던 대재앙은 어디에 있나? 쿠쿠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가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번에는 단지 경험해본 것뿐이라고. 그가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걸 보았다. 대재앙 분위기는 여전히 이렇게 평화롭군. 경고하는 말은 만약 30분 안에 살인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자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자 모두 다시 이상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목적을 달성한 후 쿠쿠는 여기서 나가기 위해 포탈을 소환했다. 모두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30분 안에 분신을 찾지 못하면 서로 죽이기라도 할 건가. 그때 나는 그들을 멈추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 방법은 내가 혼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나는 그들이 2층으로 가게 했다. 지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저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서 집합하면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동을 취한다면 모두가 그것을 분신으로 여기고 함께 없애주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말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이게 내 전술인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안세창입니다. 레벨도 8급이야. 서은진이 말하길 내가 실력이 매우 강하다고 해도 그들이 왜 내 의견을 들어야 하냐고. 나는 그들에게 방금 쿠쿠가 한 말을 기억하냐고 물었어. 명목상으로는 우리가 분신과 대결하게 하려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끼리 서로 죽이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서은진이 말을 하려던 찰나 무엇이든 서준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가 내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회자수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 어떻게 분신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두 번째 층의 지도에 전송되었다.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16명의 플레이어와 16개의 분신이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 김세룡은 불평하며 모두 최고 지점에 모이라고 하다니 하오영 형도 너무 말도 안 되네요.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나무 뒤에 숨으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동시에 힘을 모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를 보고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내가 보이자마자 그는 바로 뛰쳐나와서 말하길 원래는 하오영 오빠구나. 누군지 생각했었는데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단검이 칼날을 드러내며 그를 두 조각으로 베어버렸어. 왜냐하면 바로 여기 들어올 때 나는 이미 내 공략 비밀서를 열었거든. 그 위에 누구의 감지 능력인지 안내되어 있었어. 이 값이 일정 수치에 도달하면 절대 감지라는 기술을 얻게 된다. 이 기술로 분신을 구별할 수 있다. 말이 필요 없다. 바로 내 감지에 집중해서 마구 클릭한다. 그리고 수치가 50에 도달했을 때 이 절대 감지 기술을 성공적으로 얻었다. 설명서를 보니 일정 범위 내의 존재를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건 내가 반이 그 말을 써서 얻은 거야. 지금은 마치 고급 필터를 낀 것 같은 기분이야. 그때 나는 7,500m 떨어진 금세룡을 감지했어. 이렇게 먼 거리에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런데 곧 악취가 나는 걸 다시 맡았어. 그리고 그 냄새는 금세룡에게서 풍기는 이것이 그가 분신임을 확신하게 했다. 내가 그를 처치한 후 시스템이 분신이 사망했다고 알렸다. 현재 남은 분신 수는 15개다. 그래서 30분이 카운트다운도 새로 고침됐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동공이 순간 확장됐다. 왜냐하면 한 플레이어가 죽었다는 알림을 받기 때문이다. 이제 플레이어와 분신수가 모두 15개로 바뀌었다. 누군가 플레이어를 사냥하는 속도가 내가 분신을 사냥하는 속도에 맞먹을 수 있다는 게 과연 분신이 한 건지 다른 플레이어가 한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즉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놈을 빨리 찾아야 했다. 큰 나무를 찾고 나서 두 발로 힘차게 뛰어올랐다. 방금 또 한 명이 분신을 처치했을 때 한 플레이어도 사망했다. 주변 감각을 확장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즉시 감지했다.
그리고 모든 감각을 그 방향으로 집중시켰다. 결국 그 플레이어를 처치한 분신을 찾았다. 그리고 나는 한 걸음에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 분신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분신이 나를 본 후에도 무고한 척하려고 했지만 나는 한 점의 기회도 주지 않았어. 곧장 칼을 들고 그의 목숨을 끊었지. 처음에는 내 분신이 한일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범한 인물이었다니. 떠나려 할 때 나는 한 번 봤어. 이번에 처치된 플레이어는 이병철이야.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방금 내가 처치한 그 분신, 손에 분명 긴 검을 들고 있었어. 하지만 이병철 몸에 난 상처는 분명 검의 상처가 아니야. 내가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뒤에서 살기가 느껴졌어. 그때 이준성이 활을 당겨 내 쪽을 겨냥하고 있었어. 느끼자마자 나는 급히 몸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어. 동시에 그 방향으로 절대 감지를 발동했어. 감지해보니 형이 사실은 플레이어였어. 그의 몸에 있는 화살 상처를 봐 자신의 분신에게 공격당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어. 그가 크게 소리쳐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지금 그는 구분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본체인지 분신인지. 그래서 나와 그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자고 했어. 나는 곧 사라질 분신을 가리켰어. 이건 내가 방금 처치한 분신이야. 이걸로 내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겠지. 김준성. 바닥에 있는 시체를 잘 봐. 그리고 그는 활과 화살을 내려놓았어. 그런 다음 나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어. 분신이 하나 불안정하게 넘어졌어.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는 만약 놓쳤다면 그 놈이 도망쳤을 거라고 말했어. 그러면 누군가 희생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오히려 자신이 모두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다. 모두가 단지 탑이 희생자일 뿐이다. 조금 걷다가 다시 설을 보았다. 준호와 최이설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최이설은 김준성이 다치자마자 급히 앞으로 나와 치료 마법을 시전했다. 그런데 그때 나는 갑자기 검을 뽑아 김준성을 뒤로 물러나게 했다.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분신임을 지적했다. 내가 그들의 정체를 간파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다. 즉시 변장을 벗고 칼을 뽑아 우리에게 돌진해왔다. 이에 나는 먼저 앞으로 나가 서준호의 분신과 격돌했다. 이 틈을 타서 최이설의 분신이 내 뒤에 있는 부상당한 김준성을 향해 돌진했다. 이것이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이 두 분신이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내 앞에 나타날 용기를 어디서 얻었는지, 특히 최이의 분신은 그녀는 분명 내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최이의 분신이 돌아와서 내 등에 공격을 시작했어. 다행히 내 감각이 충분히 민감해서 피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내가 착지하기도 전에 서준호가 즉시 내 뒤로 몸을 피했다. 그가 내리치는 순간 나는 급히 옆으로 피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살이 이미 날아왔다. 내 머리에서 겨우 1cm 떨어진 곳에 비록 피했지만 얼굴이 스치고 말았다. 돌아보니 방금 전이 준성이 나를 향해 악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실 내가 분신을 사냥할 때였다. 그는 이미 어둠 속에 숨어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대양 어선의 선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의 취미는 함정을 만들어 사람을 유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 난 화살 자국은 사실 그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때 그 두 명의 분신도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내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내가 말하지 않자 그는 이미 매우 흥분한 표정을 지었다. 곧 그가 설정한 함정이 사냥감을 잡을 거야. 그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너가 언제 튀어나올지 생각하고 있었어. 너가 이렇게 미친 듯이 행동할 줄은 몰랐어. 전준성이 웃음을 거두고 물었어. 내가 그가 배신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냐고. 나는 그에게 내 이 눈이 다른 사람의 상태창을 볼 수 있다고 말했어. 내 능력치가 꽤 올랐구나. 그래서 내가 그에게 왜 이런 잔인한 짓을 하는지 물었어. 그는 이유 따윈 필요 없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을 해도 벌받지 않고 오히려 보상받는 아름다운 세계니까 어떻게 내 안의 야수 같은 마음을 참을 수 있겠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재빨리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았어. 그때 나는 그의 온화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실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단지 위선적인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순간까지 참으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하자 나는 검을 뽑아 빠른 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서준호가 다가온 후 나는 몸을 날려 피했다. 그의 뒤쪽에 몸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한 발로 그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금준성이 쏜 화살을 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두 발을 동시에 쐈다. 나는 더 이상 검으로 막을 시간이 없었다. 급히 몸을 회전시켜 옆으로 피했다. 화살이 지나간 후 바로 뒤에 큰 나무를 꿰뚫었다. 이것은 그가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때 내가 때려서 다친 서준호도 최이설의 치유술로 피를 가득 채웠다. 지금 이 구역 내 가장 강한 근접 딜러와 치유사, 여기에 레벨이 더 높은 원거리 딜러까지 더하니 이렇게 보니 정말 무적의 조합이군. 일어나서 전준성에게 말했어.
나는 네가 어떻게 분신을 연계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아하니 너의 함정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한 것 같아. 그는 내가 이렇게 강한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셋이 힘을 합쳐도 당장에는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저항의 느낌을 매우 즐기고 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활을 당겼다. 이번에는 화살이 3개가 되었다. 동시에 그 두 분신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순간 세 사람의 공격이 나를 중앙에 가두었다. 그때 나는 절대 감지를 발동했다. 그리고 빠르게 감지 범위를 확대하여 그들을 감쌌다. 이 순간 그들의 공격은 내 눈에 수없이 느리게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 대한 모든 데이터 정보가 내 눈앞에 아무런 보류 없이 드러났다. 비록 그들이 모두 7, 8급이지만 속성값은 나보다 훨씬 낮았다. 내 절대 감각이 더해지니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어떤 구성도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서준호를 거의 죽일 정도로 공격한 후 체이링이 치료 마법을 시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목을 베어버렸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반응할 틈도 없었다. 나는 이미 칼을 들고 그녀의 앞에 섰다. 그 2개의 분신을 처리한 후 나는 천천히 김준성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방금 한 행동에 완전히 놀라 있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는 나에게 미친 듯이 불을 지펴달라고 했다. 내가 가까이 가자 그는 툭 하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자 그는 갑자기 화살을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화살이 가까워지기 전에 나는 내 검에 맞아 반으로 잘렸다.